저는 전 세계 절경을 다 찍어본 사람입니다. 아마존도, 사하라도, 히말라야도 다 제 카메라 앞에서 고개 숙였죠. 그런데 한국의 단풍 앞에서는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그 붉은 산을 보는 순간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젠장 이제 죽어도 여한 없다. 세상에 어느 나라의 단풍이 사람을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올해 가을은 유난히 더 짧게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산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아름다운 한국의 가을 단풍처럼 늘 아름다운 날들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찰리 해리스입니다. 20년 넘게 런던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감독이죠. 평생 자연과 야생을 쫓아다니며 카메라를 들고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아마존의 안개 낀 숲속 제규어, 아프리카 초원의 코끼리 행렬, 노르웨이 피오르드의 거대한 빙하까지 저는 숨막히는 장면들을 수없이 담아왔습니다. 에미상 후보에도 여러 번 올랐고 피바디상도 받은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제 경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서 있습니다. 바로 한국 단풍을 찍으러 온 거예요. 인천공항의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줄에서 여권을 손에 쥐고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건가? 긴 비행 끝에 도착한 공항은 놀랍도록 현대적이고 깔끔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이 많았습니다. 아시아의 자연 다큐라니 과연 서양 기준에 맞먹을 수 있을까? 한국의 산과 단풍이 캐나다의 버몬트, 스코틀랜드 고원과 비교될 만큼 진정성을 지닐 수 있을까? 자동문이 열리고 서울의 공기가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정확히 춥지는 않았지만 날카롭고 상쾌한 공기였습니다. 디젤 냄새를 예상했지만 대신 은행나무 향인지 뭔가 달콤한 흙내음과 섞인 공기가 제 코를 스쳤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면서 장비 케이스를 끌고 가는데 공항 내부의 질서정연함과 효율성에 시선이 계속 머물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흐름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아무도 밀지 않았으며 거의 안무처럼 자연스러운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눈앞의 택시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습니다. 운전사는 50대쯤 된 남성이었고 친절한 눈빛으로 제 장비를 조심스럽게 다루어 주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어디로 가시나요? 그의 영어는 억양이 있었지만 분명했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주소를 보여주었고 그는 능숙하게 짐을 실은 뒤 서울의 저녁 교통 속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알던 모든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교통은 제가 예상했던 혼잡과 무질서가 아니라 마치 물고기 떼처럼 유연하고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지평선 너머 희미한 회색이 아닌 도시 한가운데에서 솟아오르는 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산들은 진홍, 금, 주황, 청동색으로 화려하게 물들어 있었고 건물 사이로 자연이 폭발적으로 살아 숨쉬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을 따라 늘어선 단풍나무들과 그들의 반영이 수면 위에서 두 배로 아름다움을 만들고 있었고 공원과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 연인과 가족,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까지 모두가 자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카메라를 본능적으로 들어올렸습니다. 20년간 수없이 촬영한 가을 풍경과 비교해도 이곳의 색감과 조화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름답죠, 그렇죠? 택시의 민수 씨가 백미러로 제 표정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었지만 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건물과 기술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요. 산과 나무는 우리의 일부입니다. 가을이 되면 도시 전체가 색깔을 바꿉니다. 저는 반론을 준비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단풍이 어우러진 도시 풍경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대지 않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일상 속에 스며든 단풍, 도시와 자연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확신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북악산 기슭에 자리 잡은 건물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더할 나위 없이 장엄했습니다. 저녁 햇살에 빛나는 나뭇잎들은 눈부시게 포화된 색감으로 제 마음을 흔들었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도시에 스며드는 순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은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향했고 제가 평생 의지해온 냉소와 회의주의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제 팀이 도착합니다. 일본에서 온 세심한 다큐 PD, 스페인의 예술적 사진작가, 캐나다의 열정적인 드론 오퍼레이터와 함께 한국의 단풍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들이 함께할 2주간의 촬영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저의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정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 도시와 산의 경계가 어렴풋하게 어우러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은 정말 진실이었을까? 서양의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확신은 어디까지 옳았을까? 밤이 깊어갈수록 질문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저는 그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과 동시에 내일 펼쳐질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감에 설렘을 느낍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단풍이 아닙니다. 사람과 자연, 도시와 숲이 함께 숨쉬는 조화로운 풍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평생 찾던 진정한 아름다움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이른 듯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카메라를 든 채 아직 다 담지 못한 경이로움과 질문을 마음속 깊이 새깁니다. 내일 그 첫 촬영이 시작되면 저는 과연 어떤 발견을 하게 될까요? 이 순간 한국의 가을은 저를 단순한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평생을 쌓아온 관찰자와 기록자로서 새롭게 도전하도록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카메라를 점검하며 이 여정이 단순한 촬영을 넘어 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될 것임을 예감합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어둠을 갈라 깨웠습니다. 산과 단풍나무로 가득 찬 불안한 꿈에서 저를 강제로 끌어낸 것 같았죠.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 호텔방 창문 너머로 펼쳐진 북악산의 붉은 단풍과 그 속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며 느꼈던 의문과 경이로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편견과 오래된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감독에게는 더더욱 혹독합니다.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보온 내복, 방수 재킷, 수십 개 대륙을 거치며 길들여진 부츠까지. 손은 무의식적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배터리를 확인하고 렌즈를 닫고 메모리 카드를 비우고 장비를 가방에 정리하며 반복되는 의식을 거쳤습니다. 보통은 이 의식이 마음을 안정시키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이 의식은 마치 싸우고 싶은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전투를 위해 갑옷을 입는 느낌이었습니다. 4시 50분, 호텔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뒤에서 졸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직원 한 명이 있을 뿐이었죠. 밖으로 나서자 서울은 아직 새벽의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공기에는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 특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이른 지하철의 윙윙거리는 소리, 그리고 24시간 식당에서 음식이 요리되는 냄새까지 모든 것이 어슴푸레한 불빛과 어울려 새벽만의 생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산 등산로 입구 근처에서 3명의 팀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형광등을 등지고 선 실루엣들이었죠.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한 달 동안 화상통화와 이메일로만 소통했던 이들이었고 평판만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가장 가까이 서 있던 사토 시니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손에는 보온병, 다른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화면의 푸른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새벽에도 그는 침착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검은 재킷의 지퍼를 정확히 올리고 카메라 가방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에서 수십 년의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은발이 섞인 그의 머리칼은 일본 NHK 다큐멘터리에서 그가 구축한 전설적 명성을 말해주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시니치가 잠시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재미와 확인,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죠. 좋은 아침입니다, 찰리. 커피 드실래요? 그의 영어는 조심스러웠지만 유창했습니다. 저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차가운 손가락 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마음속 불안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시니치가 직접 사러 갔는지 그의 세심함이 일상의 모든 순간에 스며 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사벨라 로페즈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빈티지 라이카를 목에 걸고 있었고 여러 겹이 옷 때문에 작아 보였지만 눈은 또렷했고 주변을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작은 장면들을 촬영하고 있었죠. 아마 두 기둥 사이 거미줄에 맺힌 이슬이었거나 편의점 불빛 속에서 아침 안개가 만들어낸 순간을 담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의 눈은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장면을 포착하는 능력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며칠 동안 연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죠. 스페인 코르크 숲과 포르투갈 야생화 사진 속 섬세한 경건함, 미묘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녀는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크 맥도널드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젊고 열정적이며 드론 촬영으로 장대한 공중샷을 만드는데 탁월했습니다. 20대 중반처럼 보이는 얼굴에서 흥분이 넘쳐 흘렀고 손에는 이미 드론 조종기가 들려 있었죠. 그는 공중에서 경치를 바라보며 새로운 관점을 포착하는 데 집중했고 저는 그가 만들어낼 장면을 기대하며 몸을 자연스레 그의 옆으로 옮겼습니다. 시니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업화된 자연을 촬영할 준비 되셨나요? 가벼운 톤이었지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등산로를 오르기 시작했죠. 예상과 달리 길은 자연 그대로의 흙과 돌로 이루어진 등산로였고 양쪽으로 빽빽이 들어선 나무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습니다. 미니멀한 한글과 영어 표지판만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점점 안개가 짙어지고 새벽의 어둠이 다른 세계로 바뀌어 갔습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소리가 조용히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첫 회색빛 새벽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자 저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희미한 빛 속에서 등산로를 오르내리고 있었죠. 그러나 이들은 소란스러운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노부부, 직장인, 학생, 젊은 커플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아침의 단풍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한 노부인을 촬영했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안개를 뚫고 그녀의 눈높이에 있는 진홍색 단풍 가지를 역광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게 가지를 감싸 안고 있었고 작은 순간 속에서 경이로움과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시니치가 속삭였습니다. 나무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가을을 위해서요. 이사벨라는 이미 앞으로 나가 같은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셔터 클릭마다 자연과 사람 사이의 친밀함과 경건함을 기록하고 있었죠. 루크는 드론으로 공중에서 산비탈과 나무들의 패턴을 잡아냈습니다. 저는 지상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담으며 20년 동안 품고 있던 편견과 상업화된 자연에 대한 회의가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등산로 입구 근처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각자의 기기로 촬영한 영상을 검토하며 우리는 한국의 가을 풍경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치가 한 클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 가을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낫거나 나쁜 게 아니라 단지 진실한 거죠.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편견이었어요. 이사벨라가 손을 잠깐 잡아주었고 루크는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경험과 기술을 모아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시선을 담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북악산이 가을의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인내심 있고 영원하게 내일 아침 또 다른 사람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들며 팀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시니치가 미소 지으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내일은 사찰로 갑니다. 서울을 벗어나 남서쪽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계속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 풍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윤곽이 꺼져가고 대신 더 오래되고 더 깊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산의 숨결이 느껴지는 길로 바뀌었죠. 차창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조차 도시에서 들리는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고요한데도 묵직했고 오래도록 그곳을 지켜온 자연이 나지막이 말하고 있는 듯했죠. 조수석에 앉아있던 시니치는 태블릿 지도를 보며 운전기사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의 이사벨라와 루크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죠. 사흘간 이어진 촬영에 모두 지쳐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깨어있는 게 더 편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북악산의 영상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아름다워서만은 아니라 그 장면들이 제 안에 무언가를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쌓아온 확신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부정하는 힘이 그 안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백양산은 요란한 간판도 없고 관광지 특유의 떠들썩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숨을 죽이며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었죠. 한참 숲을 지나던 차가 갑자기 작은 공터에 멈춰 섰을 때 저는 그 조용함에 순간적으로 몸이 굳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람이 소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 같았고 공기 자체가 더 단단하고 차분해진 듯 했습니다. 자갈 몇 개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기둥들만 서 있었고 기념품 가게나 매표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찰까지는 걸어서 20분입니다. 시니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지스님께서 촬영 허가를 해주셨어요. 다만 본당 주변은 드론 금지입니다. 루크가 고개를 끄덕였고 이사벨라는 이미 카메라 가방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비를 어깨에 멜 때부터 몸이 조금씩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연 풍경은 익숙했지만 이곳은 풍경 그 이상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다른 종류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사찰로 향하는 돌길은 사람이 만든 길이었지만 사람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포장된 적 없는 돌들이 수백 년의 발자국에 달아 반들반들해져 있었고 길양 옆의 나무는 마치 인간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안개는 나무 사이에 얇은 비단처럼 걸려 있었고 늦은 오후의 빛이 안개를 스치며 은은한 색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러나 무엇보다 제 발걸음을 붙잡은 건 나무들이었습니다. 제가 세상 곳곳의 숲을 촬영하며 보았던 모든 나무들과는 달랐습니다. 단풍나무와 은행나무가 만든 풍경은 오래됨을 넘어버텼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폭풍도, 전쟁도, 사람들의 수많은 세월도 이 나무들의 시간을 멈추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 붉음과 황금빛은 화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절제되어 있었는데도 강렬했습니다. 마치 빛 자체가 이 나무들의 뿌리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죠. 이사벨라가 라이카를 목에 걸고 조용히 셔터를 눌렀고 루크는 드론 대신 손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이 맞지 않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이해한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제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찰의 지붕선이 안개 속에서 천천히 나타났을 때 그 장면은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책의 페이지가 스스로 펼쳐지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 앞에
저는 그토록 웅장한 존재감을 가진 나무를 처음 보았습니다. 시니치가 말했던 500년 된 은행나무였습니다. 노란 잎이 쏟아져 내린 듯 사찰 마당을 덮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연기처럼 고요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 고대의 나무 아래 한 스님이 결가부자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조각상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고요했고 움직임이 없었고 마치 바람조차 그 주변을 피해가는 듯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스님이 눈을 뜨고 바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촬영하고 있군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완벽한 영어는 제 귀를 일시에 깨웠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비틀거리며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의 의미는 제 가슴을 찌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카메라는 영원히 믿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우리의 가을에 대해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그 순간 팀원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조차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제 카메라가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고 숨이 막혀올 정도로 솔직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 가을이 서양의 자연보다 덜 진정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상업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경쟁이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비난도 없고 놀람도 없고 오직 기다림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대로 드러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세상을 수없이 찍어왔지만 제가 이토록 촬영의 기준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은 혼란스럽습니다. 스님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안개 속에서 따뜻한 불빛처럼 퍼졌습니다. 그분은 은행나무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경쟁이 아닙니다. 공연도 아닙니다. 이 나무들은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인간의 판단을 초월한 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마주보며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볼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제 안을 가르듯 내려앉았습니다. 이후의 촬영은 그 질문의 여진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라졌다 나타나는 사찰 지붕의 곡선, 잎 하나에도 명확히 새겨진 계절의 결, 눈에 띄지 않는 돌 모서리의 다른 흔적, 그리고 그 모든 풍경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 저는 그 어떤 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 셔터를 눌렀지만 동시에 그 순간들을 해석하려는 오래된 습관을 억누르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촬영을 마칠 무렵 우리는 계곡을 내려다보는 전망대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 겹겹이 쌓인 산들이 안개 속에서 드러났다 사라지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호흡처럼 느껴졌습니다. 팀원 모두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고요함 속에서 각자 무언가를 깨닫는 듯 보였습니다. 찰리, 이사벨라가 말했습니다. 스님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 말에 시니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심의 눈으로 본다는 건 전문가에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정직할 수는 있겠죠. 그 말이 제 안에서 스스로 자리를 찾는 걸 느꼈습니다. 해가 산 뒤로 서서히 넘어가자 우리는 장비를 정리하고 산길을 다시 내려왔습니다. 뒤에서 걷고 있던 저는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제 커리어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감각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 흔들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희미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차로 돌아와 서울로 향하는 길,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여전히 어딘가 불안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는 듯 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감정, 아직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의 조짐 같은 것들. 그리고 저는 문득 스님의 마지막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볼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어둠 속 산 능선을 가르는 헤드라이트처럼 제 마음속을 비추었습니다. 아주 한순간씩, 아주 짧은 구간만 보이게 하지만 그 짧은 빛이 다음 걸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일 우리는 내장사로 향합니다. 신이치가 한국에서 가장 압도적인 가을이라고 말했던 곳. 그곳에서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물을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찍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요. 그리고 다음 풍경이 제게 무엇을 보여줄지 아직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전날 백양사에서의 촬영을 마친 우리는 모두 말수가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묘한 침묵이 계속 이어졌죠. 웃음이나 농담 하나 없이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던 팀원들. 그리고 그 속에 앉아있던 저 역시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 한가운데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단풍, 그 자연의 깊이를 단순한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기엔 어딘가 너무나도 큰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감정은 하룻밤 자고 나니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새벽이 오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내장사로 향하는 어둠 속 산길을 천천히 따라 올라가고 있었죠. 차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마치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품은 듯 했어요. 어제 본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 그런 질문이요. 히터의 따뜻한 바람이 차 안을 채우고 있었지만 저는 어쩐지 손끝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쪽이 긴장한 채로 조심스레 다음 장면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큰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있었거든요. 신이치가 제 옆에서 태블릿을 밝기 최소로 유지하며 경로를 확인하고 있었고, 이사벨라는 카메라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루크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곱씹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는데 평소의 활기가 사라지고 대신 무거운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마 그 마음은 제 것도 같았습니다. 남극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한국에 오기로 했던 제 선택이 어쩌면 단순한 돌발적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돌아보면 그때부터 모든 게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밖은 깜깜했지만 동쪽 하늘이 아주 옅은 회색빛을 띠며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범위만 겨우 길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어둠과 고요 속에서 그 작은 빛 한 줄기만을 따라가며 장면 하나하나를 마음속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 구비를 돌았을 때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멈춰요. 제 입에서 튀어나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이내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움켜쥐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한순간에 온몸을 감싸며 들어왔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풍나무 터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대한 천장이었고 하나의 성전이었고 이른 새벽을 깨우는 자연의 장엄한 합창이었습니다. 양옆으로 늘어선 단풍나무들이 위로 가지를 뻗어 서로 맞닿아 있었고 그 가지들이 이루는 곡선은 마치 인간의 손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고대의 건축물처럼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을 뗄 수 없었던 건 그 색이었어요. 진홍, 주홍, 황금빛, 그리고 색이 섞이며 만들어지는 끝없는 그라데이션. 그 모든 색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완성된 모습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얼룩이나 빈틈 없이 마치 누군가 한 입 한 입 직접 색을 칠해 올린 듯한 상태로요. 제가 카메라를 드는 순간 마음 한편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을 과연 렌즈가 다 담을 수 있을까?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주변은 점점 비쳐오는 새벽빛과 계곡에서 피어오르는 안개가 뒤섞이며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흐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말을 꺼내는 것이 이 장면을 해칠 것만 같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시니치는 그 어떤 분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벨라는 카메라를 목에 걸었지만 셔터 누르기를 잊어버린 듯 서 있었고요. 루크조차 드론을 꺼내 들고는 잠깐 동안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진작가나 PD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냥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빛이 바뀌자 서서히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루크는 곧바로 드론을 띄웠고 시니치는 태양의 각도를 계산하며 타임랩스를 준비했으며 이사벨라는 말도 없이 장면 곳곳을 걷고 또 걸으며 아이처럼 셔터를 눌렀습니다. 저는 다시 사람들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이제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들어온 이른 방문객들. 단풍을 가리키며 손주들에게 설명하는 할머니. 정장을 입은 채 명상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울먹이던 외국 관광객들. 이 모든 장면이 단풍의 일부였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연과 사람들이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자연 다큐는 자연만 보여주려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과 자연을 떼어놓는 것이 오히려 장면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우리는 작은 식당에 모여 앉았어요. 따뜻한 국물이 담긴 그릇 앞에서 다들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 오래된 확신이 무너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인간이 손대지 않은 자연만을 가장 순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양의 자연 다큐는 늘 그것을 기준으로 했고 저 역시 그 틀 안에서만 자연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억지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를 침범하지도 않고 오히려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모습. 그 조화 속에서 오히려 더 강렬한 아름다움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시선이 얼마나 좁았는지, 그리고 그 좁은 시선이 얼마나 많은 풍경들을 놓치게 했는지를요. 친절한 한국의 일상과 자연,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용한 모습들이 저의 오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보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식사를 끝낸 뒤에도 저는 계속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찍은 영상 하나하나에서 이제는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빛, 사람, 숨결, 그리고 관계. 모든 것이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 그제야 제 마음속 깊이 아주 오래 자리 잡고 있던 서양 중심적 시선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말았죠.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가진 편견. 제가 만든 다큐들 속에서 놓쳐왔던 것들. 그리고 한국의 자연이 저에게 보여준 새로운 시선들. 저는 다음 촬영부터 그 모든 것을 숨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자신조차도 촬영의 대상이 되겠다 결심한 겁니다. 오늘을 끝으로 저는 이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또 무슨 장면이 저의 확신을 흔들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의 가을은 저를 깊이 바꾸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식당을 나와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밝은 단풍빛이 여전히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이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호텔 방은 밤이 깊어졌는데도 좀처럼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산을 오르내리며 장비를 들고 뛰어다녔으면서도 이상하게 피곤함보다 어떤 뜨거운 에너지가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그 방은 이제 더 이상 숙소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편집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난 이틀 동안 본 한국의 가을을, 그 숨결 하나까지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이치는 책상 앞에서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집중력이 나오는지 저는 볼 때마다 놀라곤 했습니다. 그는 타임라인만 3개를 띄워놓고 장면 하나하나를 아주 정밀하게 맞추고 있었어요. 마치 1초가 아니라 1CM을 다듬는 조각가 같았죠. 이사벨라는 책상 다리로 방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무릎 위에 올린 노트북을 보며 사진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진들은 수천 장이었지만 하나하나에 담긴 표정과 빛을 고르고 또 고르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보석상에서 루페를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는 장인의 모습 같았습니다. 루크는 침대에 늘어진 채 누워 있었지만 그 역시 쉬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헤드폰을 끼고 자신이 찍은 드론 영상 색감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산맥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놀라고 감탄하는 표정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셋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는 이미 미지근해졌지만 제 심장은 오히려 더 바쁘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촬영한 한국의 가을이 이제 단 3분짜리 영상으로 응축되고 있었으니까요. 그 3분이 바로 티저 영상의 길이었습니다. 신이치는 처음부터 단단하게 말했죠. 3분이면 충분해요. 사람들은 길게 안 봐요. 감동의 첫 문만 열어주면 돼요. 처음엔 그 말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보고 있으니 3분이라는 길이가 결코 짧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짧다는 건 결국 농도가 높다는 뜻이니까요. 신이치는 어느 순간 저를 불렀습니다. 찰리,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저는 천천히 그의 뒤로 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타임라인이 흘러가고 있었고 제 목소리가 방 안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의 고백을 듣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자연은 서양에서 찍어온 자연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상업적일 거라고, 덜 진짜일 거라고. 틀렸습니다. 그 한 문장을 들었을 때 솔직히 몸이 조금 움찔했습니다. 제가 은근히 숨겨두었던 편견의 문장이 세상 앞에 드러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두려움과 후련함이 동시에 들어오는 느낌이랄까요. 타임라인에는 이사벨라가 찍은 이슬 맺힌 단풍잎, 세월이 느껴지는 할머니 손, 아이의 작은 장갑, 루크가 담아온 설악의 웅장함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메우고 있는 건 제가 한국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찍었던 자연 속 일상의 장면들이었어요. 그 장면들을 보니 제가 지난 20년 동안 자연 다큐를 만들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풍을 설명하는 영상이 아니라 그 단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록하는 영상이 되어 있었던 거죠. 신이치는 그런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에 우리 시선의 변화를 하나의 길처럼 이어붙이고 있었어요. 보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여행하고, 함께 깨닫고, 함께 놀라도록 만드는 길 말입니다. 새벽 4시가 넘었을 때 티저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상을 내셔널 지오그래픽 계정과 각자의 계정에 동시에 업로드했습니다. 저는 업로드 버튼을 누른 뒤 한참 동안 화면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1000, 2000. 새벽 5시, 억지로 침대에 누워보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댓글 알림이 거의 비명처럼 울리고 있었어요. 몇십 개였던 댓글이 몇백 개가 되고 어느새 몇천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 조회수는 50만을 넘어섰습니다. 조식 식당으로 비틀거리며 내려가 보니 팀은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눈빛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죠. 루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댓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재미교포 박지연입니다. 서양 미디어에서 제 뿌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다뤄지는 걸 처음 봐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크게 조여왔습니다. 우리가 찍은 건 단풍이 아니라 그 단풍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었구나. 그 사실을 사람들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후로도 댓글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읽지 못하는 언어로 쏟아지는 말들을 번역기에 돌려 읽으면서 저는 계속 놀라고 있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내 편견을 보고 말았어요. 이건 자연 다큐의 새로운 방향입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보여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말들 속에는 단풍보다 더 깊고 더 오래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우리 영상 덕분에 세상 위로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점심 무렵 조회수는 100만을 넘고 저녁엔 300만을 찍었습니다. 그 시각 저에게는 새로운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죠. 실패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다음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특히 아직 촬영하지 않은 한 곳. 한국 사람들이 가을의 왕관이라고 부르는 설악산. 그곳에서는 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카메라를 들 수 있을까? 그 의문이 계속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회의가 시작되었지만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무섭습니다. 시니치는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고 이사벨라는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찰리,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안의 두려움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벽 전에 서울을 떠나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점점 깊어졌고 산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시니치가 말했습니다. 찰리, 당신이 영국인이라는 사실은 지울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렌즈가 전부라고 믿지 않으면 됩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며칠 전 백양사에서 들었던 스님의 말이 겹쳐졌습니다. 그냥 볼 수 있나요? 그 문장이 다시 제 안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설악산이 점점 더 온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카메라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시선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 산을 마주보는 그 순간에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문장을 떠올리면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쪽이 천천히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내레이션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남긴 약속 같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다큐의 편집이 끝나고 상영이 시작되고 세상의 반응이 하나씩 쌓여갈수록 저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쫓아왔던 건 정답이 아니라 확신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확신이라는 건 겉으로는 든든해 보일지라도 속은 얼마나 쉽게 굳어지는지, 얼마나 빨리 시야를 좁게 만드는지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한국의 가을이 제게 보여준 건 거대한 풍경이나 화려한 단풍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풍경을 지켜온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쌓여 만든 문화였어요.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었고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누구보다 폭넓게 본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깨닫게 된 건 거창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무 아래에서 작은 상자를 든 채 아버지의 재를 뿌리던 젊은 여성, 60년 동안 같은 산길을 걸으며 가족 이야기를 이어가던 할아버지, 그리고 붉은 단풍을 한껏 끌어안고 있던 한 아이. 각기 다른 순간들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저는 자연이 배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요.
그 말을 정말 실감한 건 한국에서 돌아온 뒤였습니다. 런던에서의 시사회가 끝난 후 저는 빈 상영관에 혼자 남아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나간 한국의 가을은 이미 끝났지만 제 마음속의 가을은 오히려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죠. 사람이 자연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자연이 사람에게 건네는 말. 그 둘이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과정을 담아내는 것. 저는 그것이야말로 다큐멘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뒤늦게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민수 씨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는 걸 보자마자 저는 이상하게도 잠시 들고 있던 호흡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메일에서 이렇게 말했죠. 딸아이가 이 다큐를 보고 처음으로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3번 넘게 읽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상보다, 어떤 상금보다, 어떤 찬사보다 더 깊게 남았습니다. 세상에 보여주려고 만든 다큐였지만 그 다큐가 다시 제게 보여준 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지키기 위해 다큐를 만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연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것. 그게 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었을까요?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을 바라보곤 합니다. 내장사에서 찍힌 그 아이, 붉게 물든 단풍나무를 팔로 감싸 안던 그 순간. 그 사진은 저에게 늘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직도 배울 게 많다. 그러니 오늘도 천천히 제대로 보자.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볼 줄 안다고 착각하는 것에 익숙해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을 놓치고 느껴야 할 것을 미루고 경험해야 할 것을 지나치기도 하죠. 그렇지만 한국의 가을은 그런 저를 아주 조용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대신 색으로 말했고 바람으로 말했고 그 산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들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걸 듣고 나니 도저히 예전의 방식으로는 촬영을 이어갈 수 없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마존으로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연만 찍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숲속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사람들, 나무 하나, 강 하나의 흐름까지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시선으로 다시 그곳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 사회의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 사회의 시간과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한국의 가을이 알려준 건 바로 그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찍으려 하기보다 그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는지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의 가을에서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틀릴 때가 많겠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확신만을 들이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조금씩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첫 장면은 언젠가 설악산 노을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던 그 순간이겠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자연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는지를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다큐는 끝났지만 저의 배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배움의 길을 앞으로도 조용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가을처럼 당신의 계절에도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